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떠올리는 사람은 결국 사실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 X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주 산업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실제로 이제 학자로서 체감하시기에 어느 정도인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회사의 대표이자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실제로 엔지니어기도 하고요. 실제 개발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원래 페이팔을 만들었었죠. 네, 페이팔을 하면서 돈을 엄청 끌어 모아서 네. 그걸로 성공한 돈을 이제 우주에다가 뿌리고 있죠, 지금. 듣기로는 위성을 3,000개를 쏘아 올렸다. 예, 뭐 한 번에 막 수십 개씩 계속 쏴가지고요. 아, 그렇게 많이 돈이 많나? 돈이 많아. 그게 그 스타링크. 네, 그거죠. 그게 스페이스 X가 하고 있는 스타링크인데요. 지구 근처에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띄워서 얘로 네트워크를 망을 만드는 거예요. 지구 어디서나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계획이 되게 많이 있고 사실 정말 궁금했던 게 인공위성을 스페이스X에서만 쏘아 올린 게 3,000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궤도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 여러 국가에서 인공위성을 막 수만 개를 쏘아 올렸을 것 같은데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나요? 부딪히기도 해요. 아, 그런 그래요?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밀도를 유지하게끔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이 있구나. 우주로 쏘아 올리는 모든 물체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등록할 때 이제 우리가 어느 궤도로 보낼 것이다, 임무 수명이 어느 정도다, 임무가 끝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폐기할 것이다 이런 이제 대략의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자력으로 등록하지 않는 물체를 올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등록 안 했다고 해서 처단할 수 없거든요. 뭐 거기로 가서 불법도 뭐 이렇게 할 아니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갔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지구 규모에서는 뭐 새로운 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를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미확인 비행 물체들이 정말 근데 진짜 최근에 뭐 이렇게 기사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에 전쟁에 있어서 그것들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위성들을 우리가 이제 파괴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쐈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이러면 진짜 우주 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 국가의 인공위성을 요격하는 기술을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역시. 스타워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타워즈는. 그거를 처음에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험을 남의 나라 위성을 진짜 요격하는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전쟁 나니까. 자국의 오래된 위성, 폐기해야 되는 위성을 자기가 격추하는 그러다 실험을 해요. 잘못 격추하면 할 수도 있고. 자기네가 이제 실험적으로 격추를 했다. 폐기에 대해서 격추를 하면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파편들 쓰네, 끼고. 맞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고 파편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죠. 실제로 민가에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개는 이제 바다로 떨어지게 통제를 하는데요. 애초에 통제가 잘 안 되는 고장난 뭐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떨어질지 통제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은 되게 저는 생소한 말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뭐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다는데.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큰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일파만파 전파가 되니까 그런 건데 그렇죠. 일단 트위터를 인수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원래 있던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멀티 플라네터리 스피시즈 이렇게 다 행성 종족이에요. 여러 행성을 오가는 여러 행성에 걸쳐서 생존하는 그런 종족인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돼보자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뭐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겠다. 그래서 장기간 거주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화성에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제안하는 곳은 꽤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하고 있고 가장 잘 살아남아 있고 진짜 할 것 같은 데가 스페이스X예요. 아, 그렇구나. 일론 머스크가 50년 내에 화성에 정착촌을 세우겠다. 네. 그게 가능성이 50년 어느 정도 되는 거라고 보세요? 50년은 좀 도전적인 목표일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가 제안하고 있는 개념 중에 우주에서 주유하는 게 있어요. 주유요? 네,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 넣는 네. 거. 아. 왜냐하면 멀리 가려면 또 방향을 많이 바꾸려면 연료가 많이 필요한데 연료는 무겁잖아요. 그게 기름이에요? 우주선 연료도? 네, 등유를 쓰기도 하고 고체 연료를 요즘에 쓰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이제 우주 공간에서 막 돌아다니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연료가 무겁잖아요. 네. 그 무거운 거를 우주로 쏘아 보내려면 또 연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또 연료를 많이 주면 또 무거워요. 이게 이제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로켓 공식인데 방정식의 저주. 네,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서 드는 연료와 에너지 양을 계산하는 건데요. 네. 연료를 많이 싣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 연료가 또 필요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어디선가 예, 타협점을 어디선가 찾아야 되는데 스페이스 X 같은 데서 제안하는 거는 일단 띄워요. 일단 해서 우주공간 띄워놓고 기름만 가지고 있는 연료만 가지고 있는 우주선을 또 띄워서 우주공간에서 도킹을 시켜서 급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를 해주고 얘는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 그럼 얘는 우주공간에서 이제 더 멀리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다시 갖게 되잖아요. 미 공군이 사용하는 공중급유기를 우주에서 하겠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좀 더 큰 규모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화성까지 가서 화성에서 착륙했다가 뭐 만약에 필요하면 화성에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접근하는 데도 있는데요. 예,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는 이게 나라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일단 자본이 뭐 네, 거기는 이제 석유로 자본을 많이 가진 나라고 그런데 석유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언젠가는 바닥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석유를 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킨 이 나라는 다음 단계를 이제 준비를 미리 해야 대비를 해야 돼요. 네. 그것은 개인 과학자의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국가 차원의 네. 미래를 위한 대비일 수도 있겠어요. 이 아랍에미리트가 화성에 2117년까지 도시를 만들겠다. 2117년. 네, 2117년까지 이제 그 계획을 2017년에 발표하면서 아, 100년 100년 후에 안에.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우주 탐사를 갑자기 막 속도를 엄청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어요. 네. 인공위성을 띄운 지도 사실 얼마 안 된 나라거든요. 그 인공위성 띄울 때 우리나라 기업에서 기술을 되게 많이 전수해줬거든요. 외부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완전 우주 탐사에서는 신생 국가인데 갑자기 화성에 사람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화성에 탐사선 보냈고요. 아 보냈어요? 어, 네, 진짜요?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한 국가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화성 탐사선 정도 보내려면 한 10몇 년 정도 준비를 해요. 개발 기간. 근데 이 나라는 몇 년 만에 보냈어요. 모든 걸 국산화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고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겠다. 받아서. 이런 전략을 좀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주 탐사를 잘하는 것도 목표지만 화성에 가야 된다는 실제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첨단 과학부라는 이제 정부 조직이 있는데 거기 장관이 사라 알 아미리라는 장관님이 장관도 하시고 화성에 간 그 아말 프로젝트의 담당자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공학자기도 하고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화성 탐사, 뭐 우주 탐사 이런 걸 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교육에 아이들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과정을 바꿔서 우주 탐사가 당연한 거야라고 가르치는 교과서를 네. 배우고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랑 세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겠어요. 사고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화성 가겠다, 화성 이주하겠다가 국가의 테마가 된 게 재밌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제 세대에서는 가는 거는 가능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서 장기적으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또 가서 번식을 하고 다음 세대까지 살 수 있게 하느냐 그거는 조금 더 먼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분이 188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술가니까 이 시기에 미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는 이 시기가 19세기가 아카데미즘이라 그래서 그 보면 아주 그냥 사진 같은 그림들을 그릴 때예요. 아 예. 정말 네네. 신화적인 네네. 그림이나 네. 그냥 너무나 매끈하고 아름다운 그림들, 그 거대한 그 역사적인 상황을 그린 그림들이나 이런 그림들이 유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즈음에 이제 과학기술이 미술계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뭐냐면은 사진기의 발명이죠. 아. 사진기의 발명. 19세기 초만 해도 이게 노출을 굉장히 한참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필름이 문제인데 결국은 네. 필름이 지금처럼 좋은 필름이 없었기 때문에 8시간 노출을 했다는데 많이 하셨네. 8시간의 노출이 사람은 못 찍겠는데요. 네, 사람 못 찍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풍경을 찍었겠죠. 안 움직이는 것만 지키는구나. 여기서 이제 이거를 10분으로 줄일 수 있었던 기술적 진보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저희가 오늘날 사진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요. 다게르라는 사람이에요. 다게르 사진의 아버지. 그래서 노출 시간을 10분으로 줄이는데 이제 근데 여전히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찍기는 그래서 진짜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시점은 1초가 되는 순간인데 찰칵 찍는 순간 그게 코닥이에요. 코닥. 그게 이제 19세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기의 변화가 오자 이걸 보고 있는 화가들의 마음은 일단 사진기가 보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화가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진기에 와서 닿은 빛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내 망막에 떨어진 빛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상주의예요. 그러니까 인상파라는 것은 바로 빛을 그리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이 순간에 지금 바로 내 망막에 떨어진 빛이 인상된 거.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미술을 바꾸는 거죠. 아 선생님 오늘 얘기 재밌어요. 필름. 또 한 가지 변화는 이제는 사진기는 정말 내가 이 한 장면을 놓고도 찰칵 순식간에 한 10장을 막 찍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전 같으면 어떤 역사적 장면이라 그러면 딱 그 스테레오 타입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는 하나의 장면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걸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입체파예요. 입체파의 피카소의 그림은 그 아비뇽의 처녀들은 예. 그렇죠. 그 각도가 다양한. 처녀들을 다시점이라고. 다시점에서 본 거를 한꺼번에 그렸기 때문에 배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막 미술에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답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죠. 화가들보다 기계가 더 잘 그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렇죠. 일단은 지금 사진기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세상에 대한 이해를 그림에 그리고 있으나 모두가 마음 한켠이 불안한 거죠. 마치 인공지능을 보면서 인공지능이 글을 쓰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작가들이 느낄 어떤 감정? 그 화가들은 그때 이미 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것에 대한 답은 뭘까? 미술을 그만둬야 되나? 이제는 다 사진기가 그리면 되나? 그것에 대한 중요한 답을 준 사람이 저는 바로 이 마르시안 디시장이라고 생각해요. 4월 10일부터 시작된 전시회 105년 전. 그렇죠. 그때 그 전시회에다가 요 남성 화장실에 쓰이는 이 소변기를 이걸 공식적으로 출품을 해요. 그래서 이걸 사다가 $6에 샀다고 돼 있는데 $6로 돈을 들고 사다가 여기다가 이제 사인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여기 리처드 무트라고 자기 이름을 속이고 이걸 제출하죠. RM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 그러네. 그러네요. RM 뮤트라고. 그러네요. 바로 오늘을 위하여 이게 준비된 거구나. 이런 큰 플랜이 이 전시회는 더군다나 이제 유럽에서 항상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런 권위를 다 무시하고 그 심사도 없고 상도 주지 않는
모든 사람이 돈을 얼마 내면 2개씩 출품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내걸고 있는 그런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전시 제목이 앙대팡당 그 독립미술가협회라고 해서 약간 맞아요. 독립된 뭐 그거를 미술가라고 따라한 그래서 이거를 취품을 하자 아무리 급진적인 미술을 표방하는 단체였지만 야 이거는 얘는 이게 무슨 이거는 작품이냐. 심하다. 이거는 너무하다.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열게 돼요. 회의를 열어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전시 불가 판정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뭐 이유를 사유를 달아요. 뭐 사유도 제 셈은 네. 본래의 자리에 있으면 매우 유용한 물건이겠지만 네. 미술 전시회는 그 본래의 자리가 아니며 네.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그것은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없다. 정말 자신 있죠? 뭐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근데 그 협회에서 썼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모든 것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게 실은 이게 인간이 더러움과 혐오 이런 걸 할 때 그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를 느껴요. 그러니까 침이 입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밖에 나오면 혐오스럽죠.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있을 때는 소화도 시켜주고 뭐 목도 축여주고 다 좋은데 뱉거나 나오면 문제잖아요. 근데 저걸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거는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기는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데 미술관에 와 있는 거잖아요. 안 괜찮은 거죠. 맞아요. 혐오스러운 물건이 되는 거죠. 음. 뒷시장이 그걸 흔든 거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태생이라고 하셔서 프랑스의 배관 시설이 당시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국의 배관 시설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1910년도 초반에는 좀 훌륭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아름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글을 이건 또 전혀 봤었어요. 몰랐던 일리가 있는. 그래서 사실은 또. 그 샘 작품도 원래 처음부터 다 설계하고 했다기보다는 나름 거기 그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러죠 브로셔 같은데 이 변기의 아름다운 곡선과 그런 걸 위주로 감상하세요라는 나름의 가이드가 있었는데 와. 그게 논란이 되고 제명이 되고 나서 아이디어를 메이크업한 것 같다라는 그럴 수도 추측이 있겠다. 그렇다고. 야, 이런 얘기인데. 박사님 한 분 더 나셨네. 아, 깜짝 놀랐어요. 역시 저는. 미술로 오니까 바로 날아다니는. 뒷장도 인간 아닌가. 예. 그래서 일단 맨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이것은 예술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근데 사실 이 마지막 문장 이것이 바로 뒷시장이 노린 거죠. 그렇죠.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네. 당신들이 예술 작품의 정의를 안다고 이런 판단을 내렸지만 나는 이게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떡할래? 이제 이렇게 사실 본인이 만들지조차 않고 서명만 돈 주고 사와서 서명은 한 거죠. 가명으로. 가명으로 그것도 한 거죠. 그 순간 이것이 예술품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사진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미술가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사진이 찍은 것은 그냥 사진이라고 해버리고 인간이 한 것은 예술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그냥 30억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즉 인간의 의미 부여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궤변 같지만 궤변이 아닌 것이 자 우리는 올림픽 때 100m 달리기를 보면서 열광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지금 이 인공지능의 기계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 인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기계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과 자동차가 동시에 뛰면 분명 인간이 질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기계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까?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고 인간은 인간끼리 뛸게 이 안에서 100m를 그은 다음에 100m를 누가 더 빨리 뛰었는지를 가지고 상을 주겠어. 그러면 누가 이걸 보고서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쓴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거야. 그 사람들은 올림픽의 승자고 우리는 그들에게 평생 연금을 줄 거고 국가의 위상을 높인 사람으로서 언론에 나올 거고 그렇게 하기로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그 기계와 살면서 기계와 경쟁을 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의미 부여로 인간이 한 일에 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기계와 경쟁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